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하루 일상을 사는 것이 목표인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냥 제발 하루하루 평범하게만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도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역시도 제 삶의 우여곡절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운 일들 때문에 저까지 시끄럽게 지내야 했기 때문에 요즘은 그저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루하루를 조용하게만 지내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걸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에게 일어난, 아니 정확하게는 제 주변에서 일어난 시끄러웠던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 주변에서 시끄러운 일을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시댁 식구들입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사이였어요. 남편과 제가 원래는 업무가 달랐는데 회사 안에 공동 업무를 하나 맡게 되면서 친해졌고 그때부터 그 이상한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일하는 스타일이나 합이 잘 맞아서 둘이 같이 있을 때 일의 능률도 오르고 재미있고 좋았어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일의 결과물도 좋아서 둘이서 일을 자주 만들어 하다 보니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때로는 이성적이지만 때로는 많이 따뜻해서 저를 잘 감싸 안아주는 그릇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의지가 되고 든든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결혼하는 과정에서 저는 남편의 든든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저는 크게 당황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모와 시누이가 정말 특이했거든요. 저나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이 동생은 피부과 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누이의 스펙은 곧 시어머니의 스펙이 되어 이 둘이서 거의 세상을 다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있죠?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그 첫날도 시모와 시누이는 참 유별나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내 딸인데 얘는 직업이 의사. 의사 중에서도 피부 진료하는 앤데 얘 덕분에 내 피부가 이렇게 곱잖아. 아주 그냥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냥 맨날 피부 관리 받으러 지네 병원 오라고 하는 통에 내가 아주 호강하면서 산다니까. 다 필요 없고 의사가 최고야. 그러니까 너네도 결혼하면 꼭 애들 의사 시켜라. 우리 아들도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의사까지 못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아쉬운지. 하여간에 우리 딸이 최고야. 결혼하면 주변에 우리 딸 소문 좀 내줘. 얘가 병원에서 기가 막히게 진료를 잘 보니까 병원에서도 아주 그냥 예뻐 죽으려고 하는데 환자들이 더 몰리면 더 좋잖아. 환자들 빨리빨리 모아가지고 부원장도 하고 또 월급도 오르게 좀 소개 좀 많이 시켜줘. 아이 참 엄마도 새언니가 인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그래봤자 오빠랑 같은 회사에 있어서 지인들이 다 거기서 거길 텐데. 됐고요 언니. 언니는 보니까 피부가 너무 별로다. 우리 피부과에 좀 정기적으로 와서 관리 좀 받아봐요. 이건 뭐 그냥 일상 관리로는 부족하겠다. 저는 첫 만남에서부터 뻔뻔한 부탁과 딸 자랑을 이상하게 늘어놓는 시모도 웃겼지만 제 피부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시누이도 정말 어이가 없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뭐 나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부딪힐 일도 별로 없을 테니 이 정도는 무시하면 그만이지 싶었죠. 근데 제 생각보다도 이 사람들은 엄청난 강적이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인사를 잘 치르고 저희는 결혼 허락도 잘 받아서 결혼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 준비에서부터 또 시모와 시누이가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었죠.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저에게 하는 말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있잖니? 너네 결혼식 말이야. 우리 딸 병원이랑 좀 가까운 곳으로 하자.
거기에서 우리 딸 명함도 좀 뿌리고 하면 어떻겠니? 아니, 얘가 뭐 실적을 올려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진짜 얘 병원 차려줄 형편도 안 되고 얘네 원장이 환자 유치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환자들을 많이 끌어당겨 하거든. 그러니까 병원 근처로 너네 식장 잡고 그날 얘 명함도 같이 돌릴 수 있게 그 식권 나눠줄 때 같이 줄 수 있게 좀 해봐. 너네가 평생 뭐 얘를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집 식구로 들어오면서 너도 이럴 때 도울 수 있으면 좋잖니. 세상 어디에 이런 요구를 하는 시모가 있을까 싶을 만큼 시모는 황당한 소리를 저에게 내뱉었습니다. 이날 저만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내용을 듣고 나니까 남편은 절대 들으면 안 될 이야기더라고요. 본인 아들한테도 못할 말을 저한테만 슬쩍 와서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저에게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화가 나고 싫었어요. 그래서 전 똑부러지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세상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 결혼하는 날에 시누이 직장 명함을 돌려요. 저는 그런 결혼식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만큼은 정신도 없고 사람들 다들 저희 부부 축하하러 와준 자리인데 거기에 대고 명함을 돌리라뇨. 그건 어려울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마 이거 남자친구도 알게 되면 많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냥 전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니까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하시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내 열받았는지 저한테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는 거 있죠? 야, 너는 애가 처음부터 우리 집에 들어올 거면 내 말을 고분고분 따라야지. 시어머니 부탁을 이렇게 처참하게 밟아버려? 너 아주 싹수가 노랗구나. 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니?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면서 무슨 우리 가족으로 들어오겠다고 얼굴을 들이밀길. 너 내가 결혼 다시 생각해야겠다. 시어머니는 급기야 이 결혼까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성격이 그냥 보통 내긴 아니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결혼 다시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 한다고 한들 나중에 탈날 거 뻔하고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결혼 반대하세요.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버리고는 시어머니와 만났던 장소인 카페에서 인사만 얼른 드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지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 결혼 반대하시겠대. 왜 반대하시는 줄 알아? 우리 결혼식을 당신 동생 병원 근처로 잡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동생 홍보한다고 명함을 같이 돌리자고 하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결혼 반대하시겠대. 나같이 가족한테 도움도 안 되는 며느리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나도 자기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해. 진짜로 나랑 헤어질 건지 아니면 어머니 문제 제대로 해결하고 다시 나랑 결혼 준비하던지. 어머니가 먼저 뜻 안 꺾으시면 나도 결혼 안 해.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니 남편은 난리가 난 듯했어요. 근데 저도 은근 고단수이기 때문에 이미 남편의 반응을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많이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시어머니에게 가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슨 성격 파탄자도 아니고 저도 가족들이 제 도움을 필요로 하면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부탁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그거 못 들어준다고 승질대로 나오는 시어머니를 보니 초장에 이걸 싸워서 잡지 않으면 결혼 생활 내내 끌려다닐 것 같아 저도 일부러 밀당을 하느라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한테 계속해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남편은 문자로 본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결혼하지 말자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 보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시모 쪽에서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이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혹시 세아가니? 세아가요? 세아가면 누구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이고 참, 나 재원이 애미다. 네 시애미 될 사람. 저 결혼 반대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어떻게 연락을 다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생각이 짧았어, 내가. 결혼식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하마. 내가 이렇게 사과하니 우리 아들하고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보고 저는 제대로 해결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 사람은 거의 바로 시댁으로 가서 쌩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결혼 못하면 이 집을 나가겠다느니 다시는 찾지 말라는 둥 그런 소리를 하면서 시어머니 혼을 쏙 빼놨다고 했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는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처음 결혼에 대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기에 저도 결혼식을 무사히 잘 마쳤고 결혼 생활도 나름 잘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이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결혼식 때 본인 홍보를 못하게 한 게 그렇게 서운했는지 그때부터는 완전 저한테 적대감이 생겨서 저를 마구 갈구더라고요. 원래 그 첫 만남 때부터 얄밉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저를 못 살게 구니 진짜 마음 같아서 머리 한 대 콕 쥐어받고 싶을 정도였죠. 결혼 이후에 시댁에 갈 일이 종종 있을 때면 시누이는 정말 손에 물 한 방울을 묻히지 않고 고생이라곤 하나 안 하면서 산 사람처럼 집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 병원에서 바쁘고 힘들게 산다고 했던 사람 어디 갔는지 한 번씩 시댁에 일이 있으면 가면 그때마다 집에서 뒹구는 걸 몇 번이나 봤었어요. 근데 명절 때는 특히나 휴일 내내 집에만 붙어 있으면서 그냥 죽치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해주는 밥 그냥 떠다 먹으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 TV 보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저만 보이면 시비 걸기에 바빴어요. 어머, 언니 못 본 사이에 그새 또 얼굴 시커매진 것 좀 봐. 얼굴에 그렇게 트러블 나면 너무 우울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그런 얼굴 못 들고 다니겠다. 그러지 말고 그냥 나한테 한번 와요. 제가 알아서 다 피부 관리 해줄 테니까. 하여간에 돈 좀 써요, 돈 좀. 마음이 쪼잔해서 돈도 못 쓰니까 내 명함 하나 돌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결혼식 때 그거 거절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했어. 언니,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그렇게 쪼잔하게 살면 그냥 빌빌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가씨, 걱정하지 마요. 제 피부는 제가 알아서 해요. 의사가 전문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냥 제 피부 괜찮아요. 이만하면 화장도 잘 먹고 주변에서는 저한테 피부 좋다고 난리라 별 타격이 없네요. 쪼잔 드립 칠 거면 좀 더 기분 나쁜 드립으로 가지고 오세요. 아가씨야말로 남의 결혼식에서까지 명함 돌려달라고 민폐 부리기 이전에 집에서 뒹굴거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전단지라도 돌려요. 애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인생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본인 노력 없이 뭘 바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또 시누이는 열이 받아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냥 생 주방으로 가버리고는 시어머니 일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했었네요. 그렇게 시누이는 저를 못 살게 굴고 본인 멋대로 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을 갈구기에 바빴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는데도 시누이는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는 사치벽이 심했는데 그게 시어머니랑 늘 똑 닮아서 둘은 집에 없는 날은 무조건 백화점으로 달려가 쇼핑하며 바쁘게 지내곤 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언니, 혹시 이번에 돈 여유 좀 있으면 저 돈 좀 빌려주세요.
한 200만 원만 빌려주면 제가 다음 달에 갚을게요. 지난번에 엄마랑 같이 쇼핑을 좀 했더니 이번 달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부족하네요. 네? 아니, 아가씨 의사 월급 많은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일반 직장 다니는 저보다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카드값이 부족하다뇨. 도대체 뭘 얼마나 쓰셨길래 카드값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가씨 오빠가 매번 그렇게 사치 부리면서 사는 거 고치라고 했으면 평소에 말 잘 들었어야죠. 나중에 돈 나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카드 펑펑 쓰면서 다니니까 결국에는 이 사달이 나잖아요. 어머님도 아세요? 어머니께 좀 달라고 하세요. 어머님이랑 같이 쓴 거잖아요. 아, 엄마한테는 진작 달라고 했죠. 근데 엄마도 없다는데 어떡해요? 하여간에 이 엄마는 맨날 내 돈 쓸 줄만 알지 줄 줄은 모른다니까. 그러지 말고 언니가 좀 도와줘요. 다음 달에 제가 무조건 줄 거예요. 아가씨, 딱 이번 한 번만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에 꼭 주세요. 안 주면 저도 난리 피울 거예요. 저는 그동안은 부탁 같은 거 들어준 적 없으니 이번 한 번은 들어주자. 어려운 일도 아니다 싶어서 카드값으로 200만 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뭘 얼마나 썼는지 몰라도 백화점만 맨날 주구장창 다니니 그동안 나온 카드값 메꾸고 다닌 것도 장하다 싶을 정도라 우선은 빌려줬어요. 근데 약속일이 된 다음 달이 됐는데도 아가씨한테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가씨, 돈 보내주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왜 연락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빨리 돈 보내주세요. 아, 맞다. 깜빡했네요. 언니, 미안한데 다음 달에 줘도 돼요? 제가 언니한테 돈 줄 걸 깜빡하고 써버렸네요. 죄송해요. 네? 아니,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얼만데요?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200만 원이에요. 그걸 까먹었다는 게 말이 돼요? 애초에 줄 생각 있었던 건 맞아요? 어머, 언니 무슨 소리 그렇게 해요? 아니, 어머, 지금 저 도둑 취급하는 거예요? 줄 거예요. 주려고 했었다고요. 진짜 이 언니가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뭐 거진 줄 알아요? 그깟 200만 원 얼마나 한다고 안 준다고 그 생난리를 쳐요? 하여간에 그 쪼잔한 거 어디 못 간다고 했더니만 아가씨 이건 쪼잔한 게 아니라 아가씨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당장 돈 안 내놓으면 오빠한테 다 말할 줄 알아요. 저는 으름장을 내놓고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평소에 신우가 남편을 좀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잃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해버렸고 역시나 그 뒤로 바로 반응이 왔어요. 신우는 고민이 많았는지 뜸을 좀 들이다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제가 말했죠. 저 지금 돈 없다고. 내가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해봐요. 적반하장으로 열을 내면서 말을 하는 신우를 보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코 좀 납작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자꾸만 괴롭혀대서 한 방 먹여줄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딱 바로 그 기회인 듯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정말 뭐든 할 준비 되어 있어요? 아가씨 그 말에 책임져야 할 거예요? 그래요. 뭐든 한다고요.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요. 사람 피 말리는 거야 뭐야. 짜증나게 진짜. 아가씨, 제가 아가씨 태도 보고 뭘 할지 결정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저한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저 이러다가 빈정상하면 아가씨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할 수 있어요? 저는 일부러 더 신우이를 약올리느라고 괜히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그때 보이는 반응들이 어찌나 재미있는지 한참 약올리고 싶은 걸 참았었네요. 짜증나는 거 꾹 참고 저한테 말을 하는 신우이에게 저는 딱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는 아가씨가 완전히 짜증나는데 저한테 짜증은 못 내고 이를 악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웃겼네요. 아가씨, 지금부터 딱 저한테 10번만 저녁 대령하세요. 그동안 명절 때나 시어머니 생신 때나 가족끼리 모이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바닥에 숟가락이 떨어져도 다 가져다 바쳤죠? 지금까지는 제가 다 떠먹여 주듯이 했으니까 이젠 아가씨가 좀 베풀어 보세요. 지금부터 딱 10번이에요. 아가씨 어차피 퇴근 시간도 다 정해져 있겠다. 우리 집으로 바로 와서 밥 차리면 되겠네요. 와, 기대된다. 우리 아가씨 밥은 어떤 맛일까나? 아, 참고로 맛없으면 탈락이에요. 언니, 아니 제가 무슨 요리를 해요. 저 지금까지 계란 후라이 한 번 안 해본 사람인데 이참에 해보세요 그럼. 하여튼 계란 후라이를 하든 라면을 끓이든 뭐라도 제 배만 제대로 채워보세요. 제가 딱 10번 제대로 인정되면 아가씨가 다음 달에 돈 주는 거 생각해 볼게요. 안 그럼 오빠한테 바로 얘기할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한다고 하니 바로 꼬랑지를 내리는 신우이를 보면서 얼마나 웃기던지. 결국에 신우이는 그 뒤로 저희 집에 와서 꼬박꼬박 밥을 차렸어요. 사실 남편한테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생전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 밥을 차리고 있으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볼 게 뻔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다 모르는 척하고 신우이한테 매번 이야, 우리 동생이 차려주는 밥 맛있네. 야, 앞으로 맨날 좀 와서 이렇게 해봐라. 너무 좋다. 이참에 신부석 받는다 생각하고 맨날 와서 밥 좀 해. 맛있네. 라고 말하며 은근슬쩍 놀렸어요. 그럼 저는 그거 보는 재미로 그 10번을 보냈죠. 그 뒤로는 다음 달에 돈을 갚으라고 했고 신우이는 다시는 또 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았는지 제 날짜에 딱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와의 승부에서 한 번 이긴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는지 그 뒤로는 저를 많이 갈군다거나 괴롭히는 게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신우이는 사람이 되기는 좀 그른 듯 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건 끝났지만 본인 인생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신우이는 남편의 말대로 그 뒤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한 2년 정도는 잘 사는 듯 싶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바로 아이도 생겨서 거의 신혼 없이 애를 낳고 키우고 있었고요. 조카가 3살이 지날 때까지도 신우이와 시매부는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런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바로 신우이가 이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혼 사유는 바로 신우이의 바람이었죠. 신우이는 병원에서 같은 동료 의사와 바람이 났고 그걸 시매부에게 딱 걸린 신우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신우이 인생에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거든요. 제가 겪은 시매부는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대장부 같은 성격에다가 시원스런 데가 있어서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저희하고도 잘 지냈었는데 글쎄 신우이가 이 좋은 사람을 또 다 망쳐놨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시매부가 상처를 크게 받았는지 신우이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더니 진짜로 대박 사건들을 빵빵 터뜨리던 거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신우이 차를 갑자기 가서 팔아버린 사건이었어요. 심해부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돈이 좀 많았는데 신우이랑 결혼을 하면서 신우이랑 결혼하고 첫 생일 선물로 차를 한 대 사줬더라고요. 그것도 비싼 차였는데 그때 그걸 심해부 명의로 샀었는지 그걸 단번에 팔아버린 거 있죠? 물론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많이 뜯기긴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차까지 뺏겨버리니까 신우이가 많이 당황스러운 듯 했습니다. 근데 뭐 의사 월급인데 그 차 사는 거 어려웠을까요? 신우이는 차도 금방 사고 적반하장으로 그냥 바람난 사람이랑 잘 지내고 있는 듯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날 심애부가 아니었습니다. 심애부는 이번에는 아예 1인 시위 표지판을 만들어서 신우이 병원으로 가서 1인 시위를 했나 보더라고요. 신우이가 바람핀 증거들을 싹 다 모아서 전단지로 만들어 병원 앞에서 뿌리고 이 바람핀 작자들이 있는 이 병원에 이 파렴치한 의사들에게 내 건강, 내 몸 맡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의 문구를 작성해서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병원의 원장이랑 동료 의사들, 간호사들, 거기를 오고 가는 환자들까지 다 알게 되어서
둘 다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근 지역 병원에까지 싹 다 소문이 돌아서 거기까진 갈 수 없었기에 둘 다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취직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병원이란 곳들이 소문이 빠른데 또 일손은 부족했는지 이 둘은 쉽고 빠르게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신우이는 그 뒤로 그 상간남이랑도 헤어진 듯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저희 가정에 불똥이 튀었다는 거였어요. 신우이는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을 한 거였는데 그때 낳은 조카를 심애부가 신우이가 너무 밉다며 어디 한번 인생 한번 고달퍼 봐라 라는 식으로 해서 애를 떠넘기고 간 듯 싶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로 인해서 우리 가족에게 불똥이 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신우이의 이혼 소식을 듣고 놀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죠. 조카 신우이는 시모 집으로 들어가서 지내고 있는 듯 했었어요. 집까지 다 뜯겨서 위자료로 챙겨 전 시매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집도 절도 없어 그냥 시모 집에서 빌부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모가 저랑 남편에게 와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예, 너네 시누이 언제까지 저렇게 애 딸린 이혼녀로 살 수만은 없지 않겠니? 그래서 말인데 너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너네 호적 등본에 우리 손주 서준이 좀 너네 자식으로 올려놔야 되겠어. 그래야 내 딸이 다시 새 인생 살 거 아니니. 명색이 의사인데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가족끼리 돕는다 생각하고 너희 호적 등본에 우리 서준이 좀 올려라. 뭐 얘가 내 딸 앞길을 망친다고 해서 내가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희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시모가 평소에 본인 딸밖에 모르고 사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시모는 딱 이거였습니다. 신우이가 좋은 남자를 만나 다시 재혼을 하려면 걸림돌이 없어야 하는데 조카가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 그 조카를 우리 호적에 올려놓자는 거였죠. 근데 더 경악스러운 건 이게 전부 다 시모의 머리에서만 나온 생각이 아니라 신우이가 같이 계획한 듯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본인 자식 때문에 스펙 좋고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녀를 호구로 생각해 떼내려는 수작인 듯 했죠.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나도 엄마 아들이지만 정말 창피해. 아니, 걔가 바람 폈잖아. 지가 잘못을 했잖아. 근데 뭐? 우리한테 서준이를 맡긴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걔는 지금 당장 새 인생 찾고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날 게 아니라 반성하고 자책하고 지 아들 서준이를 어떻게든 잘 키워볼 생각을 해야지. 뭐라고? 아니,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그 모양이야? 나는 그럴 일 없으니까 다신 이 얘기 꺼내지 마요. 지 아들 지가 키우라고 하라고. 남편이 세게 나와버리니까 시모는 더 이상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는지 이번에는 저한테 따로 전화를 걸었더군요. 아니, 얘는 내 아들이지만 정말 고집이 세네. 얘, 우리는 그래도 같은 여자니까 우리 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니? 그러니까 내 아들은 남자라 그걸 공감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 말은 그렇게 들어도 또 네 말은 좀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좀 아들한테 살짝 다시 이야기 좀 해볼래? 네가 잘 꼬셔서 서준이 너네 호적에 올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하마.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있죠. 저는 여전히 포기를 모르고 또 이렇게 뒤에서 수를 쓰는 시모를 보고는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도 섞기 싫어서 그냥 네 라고 대강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완전 신이 나서는 어머 정말 너 진짜지? 고맙다 얘 진짜 고마워.
라고 하고는 끊더라고요. 근데 저야 당연히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아까 어머니가 나한테 또 연락 왔는데 뭘 하시는 줄 알아? 나보고 당신 좀 꼬셔보래. 나도 근데 진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알겠다고만 했는데 어떡할 거야 당신? 뭐? 아, 진짜 안 되겠네. 도저히 안 되겠다. 여보, 그냥 연락처 차단해버려. 도저히 나 이렇게 못 살겠다. 이게 무슨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옳고 그름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줘야지. 아직도 딸 뒷바라지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처사야? 게다가 당신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괴롭히고 말이야. 안 되겠어 이젠 진짜. 그냥 당신 핸드폰 줘봐. 내가 아예 차단해버리게. 뭐? 아니 어쩔 셈이야. 어차피 당신이 연락 안 되면 나한테 다시 연락이 올 거니까 그냥 차단해버려. 줘봐 핸드폰. 남편은 저의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아예 본인이 제 핸드폰에서 시어머니를 차단해버렸어요. 남편은 큰 결심을 한 건지 이번에는 정말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잘못된 행실들을 고쳐버리려고 하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시어머니에게서는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차단을 해놨었기 때문에 시모에게서 연락이 얼마나 왔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꽤나 연락을 많이 했었는지 급기야는 저를 아예 직접 찾아와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야, 네가 감히 내 연락을 다 씹어? 감히 나를 무시해? 양심도 없이 뻔뻔한 부탁을 해놓고 이렇게까지 와서 난동을 피우는 시모에게 이제 저도 더는 받아주지 못할 것 같아 같이 난리를 피워주었습니다. 이보세요 어머니. 말이 되는 부탁을 하셔야죠.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였어요? 당연히 안 될 걸 부탁이랍시고 하셔놓고는 왜 애먼 저한테 와서 이 난리를 또 피우시는 건데요? 서준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서준이 어머니 손주 아닌가요? 그럼 어머님이 키우시던지 어머님 딸이 키우던지 해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왜 그걸 우리한테 떠넘기시는 건데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져야지. 뻔히 엄마가 살아있는데 우리한테 오면 애가 상처받지 않겠어요? 왜 그건 생각을 못 하세요? 야, 내가 어디 뭐 내 딸만 좋자고 이래? 이게 다 같이 평화롭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너네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 부탁 들어주면 우리라고 가만히 있겠니? 다 보답을 하겠지 보답을.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탁 좀 들어줘라. 어머님,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보답은 무슨 보답이요? 저희는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서준이는 서준이 엄마가 책임을 지든 할머니가 책임을 지든 하세요. 그리고 연락 씹은 건 어머님 아들이 연락처를 제 핸드폰에 차단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직접 했다고요. 게다가 한 번만 더 어머님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대요. 아들한테도 연락하지 말래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연락도 아예 끊을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제발 같은 문제로 저희 속 아프게 하지 마세요. 시모는 제가 본인 아들이 저한테서 직접 연락처를 차단했다고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때도 반성의 기미는커녕 아주 또 난리가 나더라고요. 뭐? 걔가 직접 차단을 했다고?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절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자식놈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더니 이제야 좀 애들이 커서 덕 좀 보고 사나 했는데 내가 이런 대접이나 받고 살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이고. 어머님은 땅을 치면서 억울해하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그 꼴을 더 보고 있기가 힘들어서 그냥 집 거실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시어머니를 내비뒀고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제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마지막 승질을 내버리면서 가시더군요. 이 배은망덕한 것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내가 너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나쁜 것들, 너네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다. 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야. 시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는 씩씩거리며 저희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솔직히 두고 보란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시모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혼자서 난리칠 게 뻔해 그 말조차도 무시하고는 안녕히 가시라고 보내드렸죠. 근데 이 시모는 진짜 뻔뻔하기가 세계 최고 아니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고 쓰레기 같은 성향이 정말 적나라하게 나오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모가 가고 나서는 며칠 정도 잠잠했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짓을 또 벌이더라고요. 그날은 남편과 함께 집에 있는 주말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집 문을 쾅쾅 두들기길래 내다봤는데 문 앞에는 놀랍게도 시모와 조카가 있었어요. 3살짜리 조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순진무구하게 시모에게 안겨 있었는데 그걸 보니 뭔가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대로 내쫓을 생각이었는지 문을 열고 나갔는데 시모가 갑자기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자, 민원아. 앞으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 엄마 아빠야. 앞으로 네가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될 사람은 이 사람들이니까 얼른 엄마 아빠 해봐. 남편 옆에 서 있는 저에게 벼랑간 조카를 안겨주며 이 소리를 하는데 저한테 안겨있는 채 순진무구한 얼굴로 제 할머니 얼굴만 둥둥 쳐다보고 있는 애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너무나 경악스러웠어요. 그리고 이건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닐까 했었죠. 어떻게 아직 새파랗게 어린 아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아가 있는 애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저희 앞에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시어머니가 용서가 되지 않았고요. 역시나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더군요. 그 앞에다가 남편은 너무너무 화가 났는지 문을 쿵 닫고 들어가서는 곧장 집안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고 그건 다름 아닌 소금이었습니다. 남편은 들고 온 소금을 그대로 시모 머리에다가 뿌려버렸고 시모에게 말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할 생각이세요? 예? 당신은 인간도 아니에요. 엄마는 진짜 사람도 아니라고요. 당장 여기에서 민원이 데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이번엔 제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민원이한테 다시 한 번 더 상처 줬다가는 이제는 내가 엄마 뒤에 숨어있는 그 기집애 찾아가서 가만 안 둘 거고 엄마도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부터 난 엄마 얼굴 안 봅니다. 나한테 호적 올리라고 했죠? 나는 이제 당신 호적에서 빠질 작정이니까 어디 한번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세요.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조카를 안겨주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카가 너무 마음에 걸리기는 했었습니다. 아직 어린애가 시모나 시누이한테 가서 잘 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도 저 애기에게 상처를 입힐까봐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남편은 지금 이렇게 싹을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애가 더 커버렸을 때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며 지금부터 잘라버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도 일리가 있어서 저도 남편을 따랐죠. 시모는 아들에게 소금을 맞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뒤로는 찾아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를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에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온 이후로는 잠잠하길래 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 소식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건 다름 아닌 시누이 당사자에게 본인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 뒤로 시모하고 일절 연락을 안 하고 지냈었는데 신우가 갑자기 울면서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도 안 열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신우가 문 안 열어주면 열어줄 때까지 난동을 피운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문 밖으로 나가 마주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주 인생이 가관이 되었더군요. 언니,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제 인생 망한 것 같아요. 저 이제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똑바로 알아듣게 좀 말해봐요, 아가씨. 무슨 일인데요? 제발 사고 좀 그만 치세요. 어머니나 아가씨나 매번 와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그게 있잖아요. 저 병원 옮긴 거 알죠? 근데 얼마 전에 전 남편이 그 병원은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또 1인 시위를 하러 왔더라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 난리를 펴대서 저 결국에는 거기에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저 이제 어디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짓을 전 심해부가 또 했다고요? 네, 제가 잘못한 건 아는데요. 진짜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사정을 해도 안 돼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병원 앞에서 무릎 꿇고 이야기했어요.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나대로 살게 냅둘 거냐고. 근데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거 있죠? 진짜 그 인간 미친 것 같아요. 그 인간은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아가씨, 아가씨야말로 아직 사람 덜 됐네요. 그럼 사람 하나 인생 망쳐놨으면서 이 정도 당할 것도 생각 못 해봤어요? 심해부가 그러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아가씨가 잘못했잖아요. 왜 그러게 잘난 남편 두고 바람을 피워요. 바람을 피우길. 거기다가 조카를 왜 우리 호적에다가 올려놓느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가씨가 아직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자꾸만 이렇게 일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치고 조카도 책임져서 키울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신우이는 저희 앞에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신우이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와서 또 1인 시위를 하던 심해부에게 신우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듯 했었어요. 오빠, 진짜 왜 이래? 내가 다 잘못했다고 했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언제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하찮게 만들고 이웃남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그럼 평생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착각하지 마. 너는 그냥 앞으로 행복한 인생은 쪽났다고 생각하면 돼. 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살게 될 테니까. 앞으로 인생 어디 기대 많이 해봐라. 내가 그 기대 이상만큼 제대로 복수해 줄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돈 주면 돼? 어? 돈 주면 이제 그만할래? 그럼 얼마든지 줄게. 위자료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더 줄 테니까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신우이는 여기에서 심해부한테 엄청나게 매달리며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다고 했었어요. 근데 심해부는 그걸 다 무시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돈?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야, 돈은 내가 너보다 더 많아. 내가 원하는 거? 네 인생 망가지는 거야. 앞으로 어디 다른 데 시집갈 생각하지 말고 네 애나 잘 키우면서 살아.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알았어? 애만, 그럼 애만 데리고 가. 나 당신한테 위자료 다 뜯기고 돈도 없어. 당신도 잘 알잖아. 그나마 나한테 남아있던 차까지 오빠가 다 팔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제발 애라도 데리고 가라고. 나는 애 없어도 돼. 나 모성애 따위 없는 사람이야. 알잖아. 내가 애 보여달라고 사정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제발 애만이라도 그럼 오빠가 데리고 가서 키워. 신우이는 정말 끝까지 인생 말종의 길을 가려고 했었는지 심애부에게 애만이라도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거기에서 심애부가 왜 조카를 데리고 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웃기지 마. 야, 너 네가 뭘 착각하고 있는가 본데 내가 너 좋으라고 애 보낸 줄 알아? 너 혼자 또 신나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꼴 내가 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애 없으면 너 얼마나 또 이 인간 저 인간 홀리고 다니면서 인생 망쳐놓을지 눈에 훤히 다 보여서 너 네 자식 끝까지 책임져야 할 거야. 내가 두고두고 볼 거야. 안 그러면 지구 끝까지 찾아서 네 인생 다 망쳐놓을 거니까. 애 제대로 잘 키우는 게 좋을 거다. 애 어디 입양 보내거나 허툰수 써서 네 팔자 필 생각하지도 마. 내가 너를 몰라? 너는 네 팔자 생각하면 어떤 더러운 짓도 다 할 인간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어디 병원 가서 떳떳한 의사 노릇 할 생각
처녀 행세 할 생각은 딱 포기하고 살아. 알았어? 심해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갔다고 했어요. 신우이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두 손 두 발 다 빌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찾아온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시모에게 했더니 시모도 이제는 신우이를 포기하고는 아예 몸져 누워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왜 지팔자를 지가 스스로 꼬고 있나 신우이가 한심했어요. 근데 저만 신우이가 한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싶었어요. 남편은 신우이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했죠. 야, 얘기 들어보니까 너도 인간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은 것 같다. 너 다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정신 제대로 차리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할 생각 말고 내 마누라한테 전화해서 이딴 식으로 하소연할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너는 똑같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너네 엄마랑 가서 둘이 해결해. 알았어? 어디서 가당치도 않게 감정팔이 하러 오고 난리야. 너 그거 그냥 네 팔자야. 네 팔자를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한 번만 더 찾아와봐. 그땐 아주 그냥 똥물을 확 뿌려버릴 테니까. 남편은 신우이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는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신우이는 생각지도 못했던 박대에 더 서러웠는지 동네가 떠나가라 집 앞에서 한참을 더 울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저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더 받아주면 신우이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도 그 뒤로는 조금 깨달은 것이 있었는지 시모에게도 연락이 없고 신우이에게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주 가끔 가다가 저한테 문자로 조카가 갑자기 아프거나 육아 문제로 조언이 필요할 때 문자만 종종 해오고 있는데 저는 그것만 한 번씩 문자로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 알려주고는 다른 이야기들은 일절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우이는 심해부의 으름장으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취직은 못하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시모 집에서 조카랑 같이 지내면서 케어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모가 밖에 나가서 또 돈 벌어 그 둘을 먹여 살리고 있는 듯 싶었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지만 또 도움의 손길을 주면 그대로 또 다 의지하려고 할까봐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승자박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신우이와 시모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떵떵거리며 살던 인생에서 다시 빌빌거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말았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제대로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철만 없는 줄 알았던 신우는 결국에는 사고를 많이 쳐서 이렇게 인생이 고달파지고 말았는데요. 저나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꼭 노년까지 아무 탈 없이 인생 조용히 잘 사라지기를 바랄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